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8번째 강의로 사회 선호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부자군.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을 것을 끌고 가다니. 그래서 아버지는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나쁜 어른이군.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는 편히 가다니. 이번에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았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또 말했습니다. 후레자식이군. 아버지를 걷게 하고 자기는 편히 가다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던 사람들이 또 말했습니다. 참 불쌍한 당나귀를 보게 둘이 같이 타고 가다니.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국 당나귀를 큰 막대에 묶어 어깨에 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주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은 가장 나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험난한 자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뭉쳐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회 바깥에서 혼자 생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사회 선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으로는 경제가 성립되지 않죠. 모든 경제활동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타적인 사회 선호성을 가정하는데요. 사회 선호성이란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는 속성입니다. 상호성, 호혜성, 협력행동이라고 하죠. 주류 경제학이 이기심을 강조한다면 행동경제학은 이타심을 강조합니다. 티베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우선 타인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자신의 이익은 절대 달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회 선호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회 선호성은 문화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사회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상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호성은 양의 상호성과 음의 상호성으로 나눕니다. 양의 상호성의 원동력은 삶의 본능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이타심과 협력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조건부 협력에 해당하는데 상대가 협력하면 협력하고 상대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하는 태도를 지칭합니다. 사회적 감정은 동정심, 연민감,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음의 상호성의 원동력은 죽음의 본능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이기심과 처벌로 나타납니다. 처벌은 이기적인 처벌과 이타적인 처벌을 모두 지칭하고요. 사회적 감정은 복수심, 적대감, 분노로 표현됩니다. 직접적인 상호성은 선의를 베푼 상대로부터 직접 담례를 받는 현상이고 간접적인 상호성은 당사자 외에 제3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이타심이나 이기심과 관계없이 조건적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간의 사회 선호성은 공정성에 기초합니다. 공정성이란
불평등을 회피하려는 동기입니다. 협력 행동뿐 아니라 처벌 행동도 불평등을 회피하려는 데서 오고요. 그러나 모든 처벌 행동이 의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회 심리적인 행동은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악이 없는 무의식적 행동인데요. 처벌 행동은 일종의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 역동의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 행동에는 세상이라는 참조 집단이 있으며 이러한 참조 집단이 공정성의 준거점을 제공합니다. 사회 선호성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협력과 처벌을 포함하는 사회 선호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협력 행동. 둘째, 처벌 행동. 셋째, 사회적 감정. 넷째, 다양한 게임 전략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협력 행동입니다. 협력 행동은 이타심으로부터 옵니다. 이타심이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위험한 자연에서 동료끼리 뭉치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하죠. 인간은 이타적 행동을 통해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협력 행동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친사회적 행동, 사회 선호성은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규칙이 돼서 선택적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시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죄수의 딜레마는 매우 유명하죠. 현대 사회에서의 협력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다룬 실험입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어 서로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각각 징역 1년을 살게 되고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을 살게 됩니다. 갑이 자백하고 을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갑은 무죄로 풀려나고 을은 징역 8년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을이 자백하고 갑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을은 무죄로 풀려나고 갑은 징역 8년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둘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모두 자백하는 배신을 선택하여 사이좋게 징역 5년을 살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해법은 배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사회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기본이 됩니다. 두 상점이 마주보고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가격을 담합하면 각각 5의 이익을 얻고 둘 다 가격을 파괴하면 각각 0의 이익을 얻습니다. 갑은 담합하는데 을이 파괴한다면 갑은 10을 손해보고 을은 10의 이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을은 담합하는데 갑이 파괴한다면 을은 10을 손해보고 갑은 10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둘은 서로 배신하지 못하고 담합하는 협력을 선택하여 사이좋게 같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 협력 관계에서 사람들은 배신보다는 협력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은 협력입니다.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도 없죠. 이기적인 인간이 협력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보다 협력을 깨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배신에 대한 복수가 두려워 협력을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한 경우 복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보상이 없을 때 협력을 쉽게 깨고요. 경기가 비교적 좋을 때나 참가자가 많을 때도 협력을 쉽게 깹니다. 동업 상황에서 상대의 배신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당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배신하는 경우 철저히 복수한다. 3. 개혁 과정에서 재협상의 여지를 막기 위해 마피아와 같은 제3자를 개입시킨다. 4. 룰을 어겼을 때는 상대가 망하는 손해배상 계약과 같은 배수의 진 전략을 사용한다. 5. 비전, 사명의식, 종교, 스승 등을 개입시킨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처벌 행동입니다. 현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죠. 내가 성공하려면 상대도 성공시켜야 하고요. 내 이익을 달성하려면 우선 타인의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인간보다 호혜적 인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호혜적 인간은 강한 상호성을 동기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처벌 행동은 경제적 인간으로 하여금 협력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과거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인간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호혜적 인간과 처벌 효과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용 증대에 주목합니다. 제도나 조직 규범에 따라서 호혜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인간을 호혜적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벌을 도입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임승차했던 사람이 처벌 때문에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도입에 따라 이익 구조가 바뀌고 배신보다는 협력하는 쪽이 자신의 이익을 증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도 처벌로 자신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하여 협력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처벌이 반드시 자신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걸고 처벌을 감행합니다. 화난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타적인 처벌은 상대방의 배신 행위에 대한 복수 심리에서 옵니다. 처벌의 비용이 높아지면 물론 처벌이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처벌 자체가 협력 행동의 촉진 방법이 될 수는 없죠. 최후 통첩 게임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10,000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갖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몫으로 전액을 가져도 좋고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상대에게 줘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에게는 거부권이 있는데요. 상대가 그 금액을 수락하면 당신의 제안대로 분배되지만 상대가 거부한다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논리대로라면 상대가 1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원만 건네고 9,999원을 본인이 가지면 되죠. 그런데 거의 모든 실험에서 대부분 상대에게 금액의 30%에서 50%를 제한합니다. 둘 사이 거래에서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10원이나 100원은 치사해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화가 나게 되면 나도 못 받지만 상대도 못 가지게 하는 처벌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거래에서 처벌의 도입은 서로 협력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순수한 이익 추구가 동기로 작용합니다. 그 배후에는 강한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협력에는 협력을, 배신에는 처벌을 돌려줌으로써 협력을 유도한 겁니다. 처벌 행동은 형벌, 벌금, 악평, 따돌림 등을 포함합니다. 처벌 행동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심을 악화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으면 죄의 대가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단지 벌에 대한 공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사회적 감정입니다. 사회적 감정은 규범의 내부화로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규범의 내부화란 협력적 규범을 강화하고 집단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법 준수 여부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스스로 상벌을 주도록 합니다. 사회적 감정은 협력적 규범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단 간 투쟁에서 협력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사회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천성적이지만 어떤 사회적 감정을 느끼는가는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타고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익힐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자, 그럼 대표적인 사회적 감정인 동정심, 복수심, 정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정심입니다. 피터 싱어의 동정심 실험은 유명하죠.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제시됩니다. 당신은 취업 면접을 하기 위해 최고 정장으로 차려입고 면접 장소인 호텔로 가는 도중입니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다리 아래쪽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소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녀를 충분히 구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즉시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옷을 벗고 뛰어들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 폭력,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부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3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근접성과 친밀감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한 동정심이 일어나죠. 둘째, 생생함입니다. 상대의 위험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알게 될 때 강한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셋째, 의미인식입니다. 상대를 구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동정심 실험에서 나 혼자서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다수보다는 불행한 한 사람에 끌리는데요. 우리는 르완다의 대학살보다는 텍사스의 우물에 빠진 18개월 된 제시카의 비극에 쉽게 마음과 지갑을 엽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통계적인 불행과 비극의 크기가 너무 크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행동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가 차가울수록 가슴도 차가워집니다. 감정적인 사고방식은 더 많은 돈을 기부하도록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적인 사고를 동시에 제공했을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상황적 요인도 중요한데요. 타인이 존재할 때 내가 안 해도 될 때는 동정심이 줄어듭니다. 책임 분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평가 우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요. 그 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성격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매력적일수록 통제력이 없을수록 동정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복수심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공격성에서 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는 삶의 욕망을 리비도, 죽음의 욕망을 타나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고요. 사랑과 공격성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격성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공격성을 알기 어렵지만 분노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공격성은 외부적으로 관찰될 수 없지만 분노는 외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공격당할 때, 욕구가 좌절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분노는 대상이 사라질 때, 욕구가 만족될 때 소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느끼더라도 10%만이 공격적 행동을 하는데요.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참아야 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규범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려줍니다. 공격 행동은 보통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일어나고요. 반대로 처벌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공격 행동을 억제시킵니다. 공격 행동은 상대가 너무 강할 때 딴 곳으로 전이됩니다. 사회적인 희생양에게 향하기도 하죠. 공격 행동은 정화를 통해 줄어들기도 합니다. 수단적 공격이란 게 있는데요. 청부살인처럼 어떤 실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은 분노의 관계적 표현입니다. 복수심은 사회적 협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기능하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2년 한국의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는 서민들의 복수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객의 복수심은 중요한 사회적 변수로 기능합니다. 기업들의 불쾌한 서비스에 대해 복수심을 품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끝으로 정직성입니다. 정직성은 사회적 미덕입니다. 인간 뇌의 보상중추는 자발적인 정직한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동시에 사소한 부정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정직하지 못한 심리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하면 도둑이나 강도, 사기나 공갈과 같은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심결에 저지르는 행위들이 더 많죠. 그런데 후자가 전자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각종 정경유착, 탈세, 금융비리, 부자 세습 등 주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직한 사람조차도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적발될 위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발될 위험이 없다고 해도 무작정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만연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정직을 위해서 종교관이나 직업윤리에 대한 맹세가 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 토픽은 다양한 게임 전략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익혀야 하고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익혀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전술에서 이겨도 전략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전술에서 져도 전략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요. 전략은 실행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패턴이고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기술입니다. 케네스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전략이란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 참여해야 하고 어떤 성격의 회사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경영에서 전략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경영 현장에서 전략은 모든 경쟁 계층에 존재하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상대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임 이론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다룬 학문입니다. 게임 전략은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 반응을 추측한 후에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다음 세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째, 모든 참가자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모든 참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 셋째, 모든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제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익이지 선함이 아닙니다. 게임 이론에서 너그러움과 배려는 없죠. 그렇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게임 이론은 영악하고 냉정합니다. 여유란 단지 그래도 될 만큼 더 강하거나 부유한 데서 옵니다. 존 내시가 1994년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후 오먼과 셀링은 2005년 또 다른 게임 이론으로 같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신 게임 이론은 이렇습니다. 게임 이론은 상대를 속이고 높은 이득을 올리는 고수의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정보를 모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이해하고 고수가 되면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서로가 완전히 투명한 경지에 들어간다면 게임 이론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요. 소모적인 협상 게임은 쉽게 끝납니다. 게임 전략의 실전 포인트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에서 능력이 없어야 오히려 승진이 된다. 2. 백전백승하게 되면 오히려 제거의 대상이 된다. 3. 어차피 항복할 전쟁에서는 강경파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4. 마피아가 치안을 담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5. 웃고 있는 자가 칼을 숨기고 있다. 6. 항상 적군보다 아군을 더 조심해야 한다. 7. 계약은 반드시 안 지켜도 된다. 가끔 해약을 목적으로 계약하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노름과 도박으로 방탕하다가 나이 들어 개심한 후 고생 끝에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스승은 그가 살아온 과거를 들은 후 혹시 장기를 잘 둘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다고 했죠.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내기를 해보자. 둘 중에 지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벨 것이다. 내가 이기게 된다면 도를 가르쳐 주겠다. 섬뜩한 제안이었지만 먼 길을 찾아온 터라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장기판이 벌어졌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스승은 그 사이에 서서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지는 사람의 목을 칠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 정성을 다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한 수 한 수 두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우 이겼다고 생각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비로소 상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가 지게 된 것을 알고 땀을 뻘뻘 흘리며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강한 이타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장기에서 지게 됐고 스승의 칼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껄껄 웃으며 칼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됐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에서 출발한다. 어쩌면 예화의 스승은 노름꾼의 깊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해와 동정심을 발견하고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동정심, 연민감, 자비심, 이타심은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고유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이타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타심이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가 내 밖에 있는 수많은 나와 만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타심은 이기심보다 큽니다. 우리 모두는 큰 것을 지향합니다. 생활보다는 삶이 크고 사실보다는 진실이 크고 성보다는 사랑이 큽니다. 몸보다는 혼이 크고 현실보다는 실제가 크고 문제보다는 신비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사회가, 사회보다는 자연이, 자연보다는 우주가 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작은 확실성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광대한 불확실성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커다란 초월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